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 고장난 것을 고쳐야지 되는 것.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가 있나요? 네.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강한 어떤 그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와 3조 달러 계약을 한 얘기,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내용, 살아있는 지옥. 그런데 그것을 외면을 했었고 수십 년 만에 결국은 이제 다시 파헤쳐지는,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전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거나 누가 들어도 부끄러운 그 역사의 스토리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 오늘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너무 쉽게 도난당한다 하는 것들이 몇 주일 전부터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은 뭐 완전히 전국적인 그 보도로서 야, 이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 자체에서도 큰 문제고, 그동안 많은 그 한국의 문화라든가 경제, 업계에서의 성공과 함께 자동차도 무척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할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자면은, 이게 다 또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와 연관이 되는데, 틱톡에서 요즘에 기아 보이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형태라는 얘기를 참 많이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줄여보려고 했는데 또 썼네요. 그래서 틱톡에서 어떻게 현대와 무슨 뭐 기아 자동차를 이렇게 도난할 수 있는가, 차를 다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무척 인기가 있으면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자동차가 다 몇 분 안에 그 안이 다 헤쳐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집단 소송까지 갔습니다. 디자인상의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된 거죠. 올드 패션드 된 그런 스티어링 휠, 그 운전대 잠금 장치를 써야지만 된다. 자동차 도난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것도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돈 주고 사야지 되고, 10월 1일부터 얼마가 될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아직은 그 같은 것들 도난 당하지 않도록 할 잠금 장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유리창을 깨고요. 운전대 커버 일부를 이렇게 그 부숴서 그 스크루 드라이버나 아니면 USB 플러그인으로 시동을 건다던가 이런 형태로 자동차를 망가뜨리고 뭐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고도 하겠죠. 2011년부터 2021년 모델의 기아 자동차와 2016년부터 2021년형의 현대자동차, 그 푸시 스타트 이그니션 그 장치가 없는 그런 자동차로 손해는 뭐 2,000달러, 3,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급망이 요즘에 아직까지 다 자동차 분야에서 풀리지 않았으니까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로스캐롤라이나주의 뭐 샤롯이라든가 또 뭐 위스콘신, 아이오와 이런 많은 주에서 전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뭐 300 몇십 퍼센트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결국은 전국적으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이렇게 훔치기 쉽게 만드는 디자인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동차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는 문제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하는 것, 뭐 소비자 보호상 같은 것은 거부하고 있고, 이게 꼭 주기 싫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냥 인정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금방 다 해주는 것이 회사의 이미지, 그 물건의 이미지에는 정말 치명타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회사 간부들은 굉장히 그 아주 괴로움, 비통함 속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 이 모회사인 현대 자동차는 결국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동의 10대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탐구 노력, 나쁜 면에서 그런 것으로 우리 자동차가 표적이 됐다. 우리 자동차는 현대나 기아냐 전부 연방 자동차 미국 안전 표준을 다 그 충족했고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모두 뭐 이모빌라이저가 있어서 뭐 그런 기능이 있어서 훔치기 어렵답니다. 기아 보이즈라는 틱톡의 이 영향력, 휴스턴, 어스틴, 솔트레이크 시티,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이런 데서도 부분적으로는 일어나지만 아주 대규모로 로스앤젤레스, 무슨 뭐 디트로이트 이런 데만큼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도대체 기아 소울과 같은 그 아버지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죠. 미국에서. 그런 자동차가 10대의 표적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역시 지금 현대 자동차 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나쁜 트렌드, 뭔가를 그 약점을 노출하기는 했다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그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책만큼이나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엇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의 그 바냔이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이 바냔이라는 코너가 아시아 그 정치라든가 아시아에 관한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바냔이라는 게 그 인도의 나무라고 하잖아요. 바냔 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컬럼은 특정한 인물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닉 지에글러라는 분인데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특파원도 지냈고 또 지국장도 지내신 분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썼습니다. 정말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뭐 오랜 정치 경력이 있기도 하고 좀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좀 부드러웠다, 순조로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정치적인 기술 부족이 굉장히 책임이 되고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지금 3분의 1 미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정책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라든가 경제에 관한 정책도 싫어하지만 그가 이렇게 제시하고 말하고 할 때에 거만한 오만한 방식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그 기자회견 하는 것 그거 시도는 좋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코노미스트의 바냔 이 컬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기가 너무 없어지니까 그가 하려고자 하는 의제도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손해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셔츠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표현으로 해서 탁현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었던 탁현민 씨 같은 사람. 그 탁현민 씨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컨트롤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비난에 대한 얘기는 이 이코노미스트엔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을 내면 그게 정말 올바른 메시지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그 순간순간에 맞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은혜 앵커 출신의 정치인이었고 경기지사에서 김동연 현 지사에게 떨어진 이 김은혜 씨를 홍보수석으로 홍보비서관이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그것이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홍보수석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의 이 컬럼은 바냔은 과연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팁을 주자면 본인이 뭐 일본의 지국장이라든가 중국의 특파원이라든가 94년부터 쭉 그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갖고 글을 써오고 지켜봤기 때문에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때 자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각의 스텝, 무슨 뭐 검찰 출신의 사람들이 많고 아는 사람 등등 많은 것이 있고, 뭐 뇌물 또는 성희롱 혐의로 뭐 사퇴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전통적인 심사 과정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그래도 어쨌든 합법적이다. 뭐 국무총리 빼고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는요. 인사청문회를 해서 인준해 주지 않더라도. 그게 굉장히 검찰이 했었던 것이 몸에 젖어진 답변이라는 거죠. 정치인은 그 외모보다도 예의, 이런 것들도 외모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하고 카리스마 같은 것을 포함한 거죠.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라 이 예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 같은 말을 공약했던 것을 반복을 하는데, 대통령은 이 김은혜 그 홍보 그 수석이 대통령에게 줘야지 되는 것은, 대통령은 따라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끌어야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선택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용산 집무실로 옮기면서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많이 갈 것도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게 인기 없는 정책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작업을 달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저 본인 윤석열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많은 인기 있는 정책도 있지 않겠어요? 다수에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이고, 어떠한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그 인기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 모든 인기 있는 정책을 알리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 기술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국민에게 세일스퍼슨이 팔듯이 팔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제대로 알리는 정치 기술조차도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대통령이 급하게 그 서두르고 하는 것이 전문스럽지 않잖아요. 프로답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뒤를 돌아보는 거, 이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뭐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 프로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는 전 정권과 뭐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마추어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특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었을 때도 만나지 못했는데 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막 비판이 일어나니까 통화로 이제 예를 들면 때우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교육부 장관이 날아가 버렸지만 뭐 아이들 그 뭐 학교 들어가는 연령을 낮추는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인기가 없었던 그런 그 정책이로서 그 박순애 장관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 것, 출발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좋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지 인기 없는 사람인 것만이 아니고, 의회 문제, 여당보다 야당이 더 큰 것, 그리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집무실 이제 개편을 해서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사람 나온 것이고, 여전히 보건장관, 뭐 교육부 장관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런 거 채워야지 되는데, 사람 채우는 것은 본인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본인이 모르는 밖에 사람 데려오는 것이 좋고,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행동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5년. 재선이 없는, 미국 재선까지 8년. 5년이기 때문에 천천히 본인의 레가시를 만들고 하는 것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언, 이코노미스트 바니안이라는 그 칼럼에 가장 중요한 조언이다 하면서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조언은
룰을 깨기 전에 룰을 배우기부터 해라.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부터 시작해라. 다시.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 반얀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뭐 진보도 비난을 하고 보수도 비난을 하고 진보를 또 극찬을 했다가 약간 의심스러운 눈치라기보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도 하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maybe 그게 이코노미스트가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처음과는 달리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지금 이제 곧 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죠.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런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경기지사 그 이후에는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후보로 나오고 나서는 조금 평가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제가 그런 면에서 사안별로 이슈별로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냉정한 저울을 가지고 재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세로 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를 수 있다. 한 당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다. 한국 매체와는 영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국영 핵에너지 회사와 3조 달러 계약을 했다. 이 내용은 AP통신의 보도인데요. 결론은 러시아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러시아 그 회사가 이집트로서는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 무슨 터빈이라든가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중간에 러시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한국도 뭐 금융제재 같은 것을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기는 하는데 미국과 사전 조율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수력 원자력이 러시아의 아톰 스트로이 엑스포트 보통 이제 약자로 ASE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집트 그 나바에 건설하고 있는 그 발전소에 특정한 그 한국의 그 자재 장비도 공급하고 터빈 건물 기타 무슨 뭐 구조물 같은 것을 건설을 하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나바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뭐 좀 130마일 정도는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뭐 지중해 연안 도시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러시아의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러시아의 ASE라는 회사는 국영 러시아 에너지 그 대기업은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으셨잖아요. 로사탐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그 수력 원자력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데 그럼 2023년도에 시작하는데 일단은 오케이 계약 끝났어요. 미국도 오케이라고 하고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뭐 변동 위험은 있는 거죠. 분명히 그 변동 그 위험은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 참여가 앞으로 이제 여기서 아프리카 전역의 원자력 그 프로젝트의 발판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는 뭐 그 무기 수출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 그런데 또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보태서 그런 곳으로도 원자력 수출 기회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을 희망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 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럼 왜 이것도 오케이 했느냐. 미국도 사실은 그쪽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봅니다. 이집트. 그런데 이집트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게 중간에 러시아가 끼었다고 해서 그 한국이 그 이집트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그 돕지 않도록 한다? 이게 미국 관심 없는 얘기죠. 미국은 러시아는 적이지만 그 밖에 주변에서 미국과 관련이 돼서 필요한 국가들은 다
이제 미국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그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한국 주도의 이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2천억 달러, 아니죠, 200억 달러죠. 2천억 달러 너무 많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한 게 2009년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이후에 가장 큰 원자력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이런 일도 있다는 거고, 또 역시 이런 시대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전투기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에서 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피치블랙이라는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런 군사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F-35 또 그 스텔스 전투기도 함께 오는 거죠. 미제도 함께. 호주 북부에서 아주 막 대규모 지금 공중전이 지금 하고, 언제 끝나나요? 9월 8일까지, 지난 금요일에 시작해서 9월 8일까지 끝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그 항공기,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 15개국과 함께 그 한 해 2년에 한 번씩 열리죠. 피치블랙 훈련. 우리는 을지 프리덤 을지 프리덤 쉴드, 을지 프리덤 가이던스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고, 이것은 피치블랙 훈련인데 100대 이상의 항공기, 2,500명 이상의 병력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호주에서도 뭐 로열 호주 공군기가 전투 훈련에 참가를 하는데, 일본도 항공자위대가 무슨 뭐 F2 그 5대를 투입하고, 한국은 공군이 락히드 마틴 그 KF 8대를 배치하고 서산하고 군산에 주둔했던 무슨 제20 전투단, 그리고 제38 전투단 소속의 그 KF 16 16 전투기 8대입니다. 이렇게 독일도 유럽에서도 참여를 하거든요. 유럽 국가도 6대의 유로파이터를 유럽의 전투기를 인도태평양에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놀던 그 지역에서 이러한 그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뭐 프랑스라든가 인도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영국 물론이고요, 항공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급유기도 보내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팬데믹 동안에 이게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탑해서 그랬고, 나중에는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하잖아요. 이 피치 훈련도 피치블랙이죠. 피치블랙 그 훈련도 4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원래도 경련이었는데 격주가 아니라 한 해 걸로 한 번씩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해서 호주까지 합치면 16개국이네요. 15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러 미국,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 한국과 일본, 뭐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 인도도 포함되고 중국 포함 안 되죠. 러시아 포함 안 되죠. 이런 일들을 그 후방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다른 나라에서 국민들도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인데, 이 보도를 제가 전해드리기로 선택을 한 것은 한국에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시대네요. 살았던 시대이고,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잡자 하지만 이런 일이 세계 경제대국, 이제 문화대국까지 됐습니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그런 나라에서 과거는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군사정권 시대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고 무슨 뭐 있고 때리고 무슨 훈련 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 자동차 보니까 뭐라고 써 있던가요? 뭐 불황인, 불황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써 있던데, 자동차를 타고 부산시 불황아 선도자 이런 게 써 있는데, 박인근이라는 사람이 원장입니다. 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들을 거리에서
구출한다. 그래서 도움을 준다. 그 사람들 뭐 어디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한다. 이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금방 알려졌죠. 이건 정말 인권 침해다. 그 안에서 학대 있고 남자가 남자를 성폭력하고 뭐 예를 들면 감옥에서의 간수 비슷한 민간이지만 이건 그리고 무슨 아이들을 돈 받고 입양시켜서 팔아먹고 그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암매장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도 그동안 많이 수사를 축소도 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1976년부터 87년까지 한국의 군부 독재자들은 거리에서 너무 우리 창피하다. 뭐 조금 있으면 큰 국가적인 대회도 외국인을 유치할 걸 해야지 되는데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무슨 뭐 불황아들을 쓸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딱 부산에 형제복지원이라는 그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미성년자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길에 이 자동차가 막 다니다가 주민등록증이 없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로 막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일을 시키고 때리고 살해하고 암매장하고 생존자와 조사관에 따르면 650명 이상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불법적인 구금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입양아로 팔고 돈 받은 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의과대학, 해부학, 실험용으로 또 시신은 팔려가고 12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1년에 2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어요. 거리의 불황아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요. 어쨌든 거리에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을 싹 눈앞에 안 보이게 깨끗하게 치운다. 그런데 그 사람 군 출신의 박인근 원장이라는 사람은 1989년도에 6개월형 확정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복지원이 없어졌지만 거기서 수없이 고생을 하고 그 이후에 후유증,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 사례 중 하나다 하는 표현을 뉴욕타임스가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87년도에 그때가 막 민주화의 봄 이런 거 있었을 때잖아요. 그 탑 관리인들이 조사를 받고 그런데 그 조사에 정부 지도자들이 개입을 했고 기독교가 개입이 된 겁니다. 이게 뭐 기독교 무슨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영자 겨우 뭐 6개월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30개월 감옥살이를 했네요. 나중에는 결국은 30개월 감옥에서 보냈고 그것도 아주 가벼운 금융범죄로 1년에 20억 달러씩이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으니까 유죄 판결 받았지만 인권 침해는 유죄가 아니다 해서 30개월 복역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자연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이번 주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쭉 팔로우업을 하다가 이 스캔들은 한국의 독재 시대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중에 아주 잘 지금까지 누군가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고 했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도 쓰고 그리고 인권단체에서도 열심히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돼서야 정부 기관에서는 이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일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공식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사람 뭐 잘한다 하고 상도 줬어요. 숨지기 전에 돈도 지원하고 상도 75년부터 80년까지 이 형제의 집에 2차례 수감이 됐었답니다. 박경보 씨. 온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경우 공범자다. 항상 범죄의 증거가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격동의 현대사잖아요. 그때가. 그런 한국의 새로운 노력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라도 됐다 하는 겁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그 몇 년 전에는 한국의 군사 독재, 그 당시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특파원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네요. 그 시대에 그 방랑자 거리를 깨끗이 해야지 된다 하면서 1986년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36군데 시설에
뭐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됐는데 부산에서 악명 높은 그 시설 뭐 500명 수용해라 했더니 4,355명을 수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노숙자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들, 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 아주 심지어 정치 반체제 인사까지도 그곳에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교 학생들에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학생 한 명당 얼마에서 책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 인원 숫자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등록증 없네? 가야겠어. 우리 정부에서 인정을 하거든? 하면서 그런 형태로 뭐 어떤 경우는 길거리에 그냥 있는 아이는 고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고 10살 때 형제의 집으로 보내진 그 형제 복지원이요. 이동진 씨. 지금 57살이 됐습니다. 부산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남자들이 나를 탁 잡아서 쓰레기처럼 무슨 뭐 트럭 같은 차에 던져버렸다. 거기서 10살 때부터 7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거기서 본 것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병장인가요? 이 박인근 씨가 운영을 하는데 정부 훈장을 받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이 형제복지관을 운영을 한다 해서. 그리고 1981년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 영화 제작사가 선전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이 박인근 씨를 고칠 수 없는 어떠한 약점을 갖고 있는 거리의 불황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주 제일 꼭대기에는 개신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막 이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안 만드는 게 없어요. 옷도 만들고 신발, 뭐 낚시 장비, 무슨 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을 하는데 뭐 돈을 준다고 하고 돈도 뭐 제대로 주지도 않고 월요일 아침에는 또 무슨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합동 뭐 재판 같은 것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 수천 명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가혹한 벌을 주고요. 1986년도에 이곳을 교도소보다도 높게 정부 관리들이 평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치외법권이었었다. 그렇게 운영됐다. 라고 하고 또 이 박인근 씨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거기 또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협을 하고 대부분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남자인데 여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후원한 어떤 그 조사에서 보니까 거의 4분의 1이 그곳에서 강간을 당했답니다. 최소한 확인된 게 11명의 아이를 입양시켜서 해외에 입양시켜서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간당했는데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를 이 기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986년까지 5년을 이 형제복지원에서 보낸 최승우 씨, 지금 53살입니다. 박인근이라는 그 최고의 헤드가 기독교 부자로부터 돈 많이 기부받았다. 뭐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행위를 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46살인데 한종순 씨 8살 때 이곳으로 끌려갔었는데 본인이 본 게 이제 간질, 발작을 일으킨 어떤 그 젊은이를 10대 청소년을 경비원이 마구마구 패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 그 10대는 눈을 가려진 채 어디로 데려가졌고 그 뒤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증언한 한종순 씨가 남자, 그 어떤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강간을 당했답니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케이스입니다. 1987년도에 검찰과 그 야당 의원들이 그의 집 그리고 그곳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부 사항이 나왔는데도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사실은 정치적인 압력으로 축소했다 하는 것을 검찰이 시인을 했습니다. 87년부터는 이제 또 그 박정희 그 이후가 되겠죠. 노태우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시대에 스캔들이 그의 학생운동이 그 당시에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거로 또 가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남자가 남자에게 강간당한 이 케이스 한종순 씨가 2012년 한국 국회 앞에서 외롭게 시위를 시작해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딱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자들도 단식 농성에 합류를 했고 그런데도 이게 발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박인근 씨는 그 추가 벌 같은 거 받지 않은 채 2016년도에 자연사 했습니다. 2020년에 이제 문재인 시대예요. 국회가 2010년 그때 이제 그 해산된 그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출범을 시켰죠. 다시 출범을 시켜서 이걸 이제 진실 그 화해위원회가 조사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케이스인 겁니다. 당시에 인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돈을 우수한 사람이다 하고 표창을 주고 돈을 지원하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됐는가?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감옥도 아니고 이 같은 사설기관에서 뭐 맞고 그런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어쩌다가 다시 사회로 오면은 감옥에 가게 되거나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부모가 되고 나서도 우울증, 분노 이런 것에 시달렸다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목숨을 끊었다던가 정신병원에 수감된다던가. 그래서 제가 앞에 라스트 네임이 박이라는 분을 여기에 그 박인근 씨 말고 박이라는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이 뉴욕타임스가 그분의 말로 이 기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어린 시절 완전히 어린 시절과 교육 이건 없는 거죠. 그 아이에게 사회에 다시 나와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관심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적이 많은데 완전히 무시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87년부터라도 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그때부터 막 민주화가 쫙 일어났고 했는데 국가가 민주화가 되는 그 기간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민주화의 일부나 그쪽에 속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게 최선이다. 나라가 민주화가 되면 돼서 군사 독재 시대에는 군사 독재 시대에 안 보이는 게 최선이야. 이런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매듭이 지어지고 이게 이제 국가가 더 좋은 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좋은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조금 금요일이라서 늦게 퇴근을 했는데 퇴근하면서 이렇게 NPR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넷플릭스의 우영우를 그 로열 스트레인지 로여든가요? 아무튼 영어 표현으로 우영우 변호사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보도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드라마가 너무너무 매체란 매체는 다 하는데 특히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감독 인터뷰하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굿뉴스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만 오늘은 배드 뉴스가 더 많았던 것 같죠?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